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 개성공단 이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고서 제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유일한 그 답변으로 그간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이 됐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와 같은 소위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이 돼가지고 그 자금이 일부가 북한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전용됐다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의 결의안에 위배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에 와서 그거를 갖다가 확인했기 때문에 막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우리의 소위 그 안보 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그런 사실을 갖다 입증하는 것밖에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만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도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걸 갖다가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 말 이외에 우리나라의 전체 안보와 관련하고 국제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취할 수밖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소상히 더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서 대통령께서는 북한 대북 문제를 갖다 완전히 점검해 가지고서 새로운 대북 관계를 갖다가 수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 같은데, 과연 현재까지 대통령을 보좌했던 안보 라인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적에 그와 같은 새로운 이런 이 정책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지 저는 매우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대통령께서는 차제에 이 대북 관계를 새로 설정을 하고 국제 공조의 외교적인 그 활발한 이 전개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까지 이 외교 안보를 갖다가 라인을 구축했던 전 팀을 갖다가 교체하시는 그러한 용단을 갖다가 내려주시길 갖다가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밤 10시까지 진행되었던 양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우리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까지 참석한 회동도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쟁점 법안인 것은 자꾸 동호 반복인 것 같습니다만 쟁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이 뚜렷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교 이익을 형량해 볼 때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법안에 대한 졸속 합의를 종용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회동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껴봤습니다. 대통령의 존재감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을 보면서 드라마 대장금의 대사처럼 좀 반박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법안에 쟁점이 있어서 쟁점 법안이라고 한 것인데 어찌 쟁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 민생을 어렵게 할 내용들이 느껴져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민초들의 삶의 신선함을 예리하게 느끼는 대장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아니라면 지금 이미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새누리당 내 입장의 차이, 대표와 간의 차이에 의해서 경선을 할 것이냐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 가지고 스스로 내부 문제 때문에 선거법 협상을 뒤로 미루고 그 결정을 늦추는,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냐라는 말들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국정원의 긴급 테러 정보를 발표를 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면서 테러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대남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정찰, 총구 등이 준비하고 있고 테러 방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북한의 간첩이나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안기관이 접하는 그 무수한 실적들은 법이 없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만약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지시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북한 공작기구의 특성상 테러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 배청원 비대위원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1급 테러 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이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정원 중심의 테러법 처리를 반대한 야당에게 타격을 주자며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기록이겠습니까? 높은 과도한 의심이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정략적이라고 절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동향으로만 보면 국정원도 사실은 김정은의 직접 테러 지령설은 첩보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첩보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국정원 중심 반테러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야당 측의 국정원 주장의 타당성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여당의 태도를 지켜본 후에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의 협상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은 내면에 굳게 닫힌 철문이 있는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인 방안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방의 한쪽 벽인 김무성 대표의 문이 잠시 조금 열리는 듯 하더니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에 신경질적으로 꽝 닫혀버렸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원이 공천 룰로 정해지지 못한 채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당의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지원이 새누리당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들도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여당과 협상한 후 협상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회동의 의제를 선거구 획정과 새누리당 쟁점만 처리로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으로 법안 대 법안을 다루는 것이 또 그 새로운 방안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 지원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영역이고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지난 월요일 날 개성공단 상회에 가서 구입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집계됐습니다. 청년 실업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층 실업자 수가 39만 7천 명, 전체 실업자 97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백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 통계 수치이고 실제 체감 청년 실업자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라는 보도도 이미 나와 있어서 청년은 물론 부모님들이 매우 시름이 깊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정작 중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나 출산 장려책이나 보육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 경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화장만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7일에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보면은 서울의 강남의 토지 규제를 풀어서 대형 R&D 직접 단지를 조성하는 등 6건의 기업 투자 규제 완화가 다뤄져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캠핑장과 야영장 등의 토지 규제 대폭 완화를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탕 발림 처방으로 물에 빠진 한국 경제를 과연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을지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물에 빠뜨려 놓고라는 비유법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참 가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국가 안전은 물에 빠뜨리고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생사가 걸렸다고 아우성치는데 개성공단도 물에 빠뜨리고 서민경제도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다 빠뜨려진 대한민국 호는 어떻게 과연 건져 올려질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이 우수입니다. 봄이 어디선가 손짓을 하죠. 이 우수의 촉촉함이 겨울 가뭄을 뿌리까지 뚫고 들어가서 꽃을 피우듯 우리가 기다리는 봄, 그 봄은 우리 대한민국 대지를 정의와 균형, 견제의 힘으로 적셔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재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17일 날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 진행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서울 양재 우면 일대를 연개발 지역 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교양시에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와 K컬처밸리, 의왕의 산업단지 조성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이라는 이름하에서 6개 프로젝트에 6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양재 우면, 경기도 고양과 의왕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라고 한 6개 중에서 4개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한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업이 요구한다, 기업 수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각종 프로젝트를 허용한 것은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와 기업이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양재 우면 일대에 R&D 직접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인력에 오히려 유출, 수도권의 유입을 촉구할 것이 아니냐,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 악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도 없습니다. 고양시에 허용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등도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관망세로 돌아서게 할 것이 아닌가, 또 비수도권의 투자 유치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수도권 규제는 당장 규제를 풀어서 임기 내에 단기 경기 부양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부처럼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것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일 규제라, 조금씩 말고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히 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 무정투자진흥에서도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서 꼭 살려야 될 규제만 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123조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 과밀화를 겪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한 갈등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이 없는 수도권 공화국만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면에서 규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이 섣부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이용석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의 목표 그리고 3대 비전, 7대 약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150만을 넘어섰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28%에 이릅니다.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재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 요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헛소리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청년 실업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게 청년들의 외침입니다. 이제 청년 고용 대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법을 범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성장률 숫자에만 연연하는 고용 없는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고용 창출형 더불어 성장 정책, 소위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7.6%인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OECD 평균인 21.3%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경찰과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등 인재 양성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3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 청년 채용 할당제를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업계와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청년 희망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특별법 제정도 여야 간에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지만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는 노동개혁에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선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지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그 지도부에게 그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그 압력이 가해서 사실을 듣고 참으로 이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인가, 특히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도 진짜 너무 하는 게 아닌가, 노동이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55세 이상 그 파견 근로를 허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55세 된 분들이 50세에 중반 된 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이미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25%의 임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그 파견법을 허용해서 다 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에서 떠나라는 얘기밖에 더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짖고 있고 이거를 국회 압박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국노총에서도 우리 비대위 김종인 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방문을 좀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여튼 그 어떤 경우든 이번 총선에서 반노동 세력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하고, 이미 인천 한국노총 인천 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가셨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들하고 세 분이 계신데 세 분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결과 결의를 한 게 하여튼 반노동적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계기로 4.13 총선을 가야 되겠다는 결의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도 노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쭉 했던 부분들이 돼서 이제 전국노동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다음 주부터 노동 그 4.13 선대 본부로 전환해서 하여튼 그 이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뛰고 호소해서 4.13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박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노동법 개혁을 밀어붙이지 말고 진짜 한번 공개적으로 나와서 대통령님하고 우리 대표님이든 그 새누리당에서 제대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든 우리하고 나와서 국민 앞에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 간절하게 요청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양자 선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산업 현장에서 30년을 살아왔던 만큼 기업인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솔직히 가장 친기업적인 사람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근 며칠간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여당이 기업과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흘 전 10일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고 16일에는 국회에 오셔서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 협의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더니 17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가셔서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대와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국 무역 위기 우려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불안 요소입니다. 등이 가려우면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역의 숨통이 막히면 살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정부는 124개 기업이 입주했고 5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12만 명의 고용과 관계된 개성공단을 안보 위기를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마찰이 생긴다고 해도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현 정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사드의 효용성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인으로 30년을 살며 중국과의 마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리우의 수입은 중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 케이스 합금 소재로 쓰이는 마그네슘은 전량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에 중국 수입 말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히토리우 수출 중단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과 산업 구조가 흡사한 우리가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당장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 조치만 내려도 제주도 경제와 서울의 주요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입에 중국 정부가 간단한 딴죽을 걸어도 우리 문화 콘텐츠의 돈줄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무서워서 할 일을 못하냐는 말은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닙니다. 최대 교역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지난해 9월에 불과 60년 전에 피 흘리며 전쟁을 벌였던 중국군의 열병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은 지금 안보 불안의 증가와 중국과의 마찰입니다. 또한 안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는 식의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숨통을 죄는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는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